한국의 부동산 역사, 이 70년의 역사 동안 부동산 상승과 금리와의 관계는 없어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그럼 부동산에서 제일 결정적인 요소예요? 바로 낚이지 말라라는 건 드디어 예전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았었을 때의 문구와 슬로건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2009년, 2010년도에는요 BMW 한 대씩 준 적도 있어요. 조만간 그런 비슷한 문구 나올 거예요. 그런 문구를 보면 아직 터널의 반밖에 안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명지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여의도맨션이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규제 완화에 급금매 감소, 서울 아파트값 4주째 하락폭 둔화, 이런 제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굉장히 급했던 느낌이 확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도 폭등이니 뭐 대란이니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거의 전폭적으로 대부분 풀었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건설회사들의 파산 이런 것들이 우려됐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조치가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 뒤에 정답이 어느 정도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4주째 하락폭인데 하락폭 자체가 둔화됐다는 건 지금의 낙폭을 조금 줄이는 아니면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판세 전환은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단어에서 드러나네요. 바닥을 확인했나? 라는 또 의문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하강 추세인 것이 계속돼 가고 있다는 게 벌써 헤드라인 기사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몇 가지 이제 상징적인 매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둔촌 주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업계에서는 그래도 급한 불 껐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좀 더 하향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 4주 연속 개선, 전세 심리도 상승,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첫 번째 뉴스랑 같은 것 같은데요.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시장 현장에서 보면 급매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너무 연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급매물로 나온 사람 거를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매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부채 부담으로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신불자로 떨어지거든요. 그 급매물만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반값 아파트나 그 이상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만 거래되는 것이지 매수 심리가 개선돼서 다시 상승 기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지 상승 전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매물 던지는 사람들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은 내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지만 이런 물건을 누가 사줄 수가 있는데, 그럼 대출을 받게 해주는 그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렇게 급매물 나온 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물건들 일부가 수용됐다, 이런 정도의 기사라고 봅니다. 서울 분양가 5억 아파트도 안 팔린다, 미분양 천채 육박,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많은 분들이 놀라우실 일이 아직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다시 5억 원대 아파트들이 대거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제 오랜 지론인데요. 서울의 집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 실수요자들이라면, 즉 내가 서울의 집 하나를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가지고 계실 분이라면 5억 원짜리 매물 정도는 내 사용 가치를 생각해서 그냥 사셔도 돼요. 내가 꼭 무슨 이거 사가지고 얼마 남기겠다. 우리 부동산은 그렇게 투자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집에 살면서 가깝게 회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애들하고 편하게 살았다, 이것만 가져다 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매물은 더 싸질 때를 꼭 기다리실 게 아니라 내가 마침 이사도 가야 되는 타임인데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 분양받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누구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누구도 어디까지 오를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 말씀도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아직 터널의 반도 안 지나온 것 같다. 아유, 이게 웃으면서 할 일은 아닌데요. 부동산 아직 갈 길 멀구나. 두 번째, 낚이지 말라라는 건 드디어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 안 좋았었을 때의 문구와 슬로건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2009년, 2010년도에는요,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BMW 한 대씩 준 적도 있어요. 네. 조만간 그런 비슷한 문구 나올 거예요. 네. 내부 인테리어 내가 다 해줄게. 가전제품으로 전부 내가 다 해줄게. 신혼집 들어와. 이런 거 해줄 텐데, 그게 오히려 들어가야겠다라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런 문구를 보면 아직 터널의 반밖에 안 지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건설회사 입장에선 야, 조금만 기다리면, 몇 달 기다리면 결국 완판될 것 같은데, 야, 그냥 기다려봐, 이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거 던지지 않으면 우리 언제 이 불이 안 끝날지 몰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파격적인 조건의 제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사실은 터널을 다 지나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닙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입지가 안 좋건 좋건 간에 한순간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이게 되면, 서울의 노른자의 땅들도 그 당시 그런 비슷한 문구가 많았어요. 그때 그런 비슷한 문구가 나왔던 곳들 중에 한 곳이 목동이었어요. 그때 목동에 주상복합들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목동 그때보다 한참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는 당장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대금 납부해야 되고 인건비 다 줘야 되는데 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파격 조건을 한 거죠. 네, 3달 만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중국 시장이 다시 열렸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동산도 관련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경기 변동이 크게 2가지에 의해서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수는 건설과 부동산에 의해서 전체 경제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국가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려면 대중국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대중국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대표적인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의 근로자들 추가적으로 더 뽑아야 될 거 안 뽑았고, 아니면 공장 증설해야 될 거 안 했고, 아니면 생산 라인 가동해야 될 거 안 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시 원활하게 가동될 것이 기대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이 많이 위치해 있는 용인, 평택, 화성 이런 지역은 다시 신규 채용 일어나면 거기 오피스텔이나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슈가 도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다시 열렸다라는 게, 저는 경인 지역의 부동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호재가 더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터널을 지나면 다시 좋은 세상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켜봤던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소식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도 부동산 경기가 요즘은 안 좋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경기가 참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곳이 2 지역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중동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UAE, 두바이나 아부다비 또는 카타르, 이들 지역은 부동산 시세가 요즘 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갑부들이 또는 러시아의 자산가들이 자국 내부의 상황이 너무 뒤숭숭하다 보니까 자산을 중동 지역으로 은닉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을 통해서 구매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안전하냐, 묶여놓으니까. 이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최근 중동 지역으로 대거 부동산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중동의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그동안 방역하겠다, 경기 부양하겠다, 요즘은 물가 올라가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보조금 준다 해가지고 많은 국가에서 세금을 급격히 올리거나 준 세금에 해당되는 걸 많이 올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시 또 자산가들은 세금 피하고 싶잖아요. 상대적으로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국가들인 중동 지역으로 또 재산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요즘 전 세계에서 중동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몇 분들이 그래서 중동에 아파트나 빌라, 콘도미엄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유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신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이라는 건 1가구 1주택 이상이면 안 되는 상황이 거의 돼버린 거고, 그리고 또 당분간 낙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데 유유자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퀘스천 마크에 이 중동 지역의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홍콩과 중국 본토에 있었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나 홍콩에 있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통상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헤드쿼터를 싱가포르로 많이 이전하게 돼요. 그러니 많은 주재원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아파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도 땅덩이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원래 부동산 시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신규 수요까지 늘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렌트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장부터 좀 말씀드려볼까요? 얼어있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불붙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이제 경매 시장을 보면 낙찰률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유찰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매수 심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일부 품목은 정말 누가 봐도 와 이건 너무 많이 싸졌다. 예, 급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뉴스 보고 그 동네 공인중개사분에게 전화하면 그거와 유사한 금액은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서 던진 매물은 바로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그 매물을 또 같은 가격에 또 있나요 하면 없어요. 대부분은 이거는 우리 PD님도 상식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출 껴가지고 한 15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근데 지금 11억이 됐대요. 11억에 파실 거예요? 쉽지 않죠. 버텨보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관망이고 못 버티겠다라는 급매물 이런 것만. 네, 실제 연끌을 저도 무서울 정도의 연끌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인들은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것 같아요. 음마 아파트 27억짜리 아파트를 24억을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까지 다 탈탈 긁은 거예요. 뭐 사채까지 썼다는 소문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한 번에 뻥 튀기 할 수 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전 납부 한두 번 하고 다시 그냥 바로 되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급매물들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거의 매물이 없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거래 아직 살아나려면 좀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 지역에 참 많습니다.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사실은 요즘은 부동산의 시세가 총량은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격하면 이거는 거의 오름세거나 유지가 돼요. 근데 교수님 우리 동네는 오히려 몇 년 동안 떨어졌어요.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왜 그런 거냐? 요즘은 서울 또는 경기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해 전도 아니죠.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동네가 하나 있는데 서울의 강서구 넘어서 화곡동 말고 공항동 근처에는 마곡동이라고 있어요. 마곡지구. 예. 거기에 LG를 비롯해서 코롱이니 우리나라 굴지에 많은 기업들이 이전했거든요. 근데 그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G나 코롱이나 이런 앵커성 기업들만 간 게 아니라 그들의 벤더들이라고 하죠. 하청업체들. 그리고 경인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견실한 중소기업들도 마곡이 괜찮대. 인프라가 좋아졌대 하면서 글로 이사를 한 거예요. 주로 많이 이사한 지역이 어디냐면 시흥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 많이 오고 광명도 일부 글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곡은 가격이 뛰었죠. 예전에 10년 전에는 5억 언더의 아파트나 5억짜리도 많았는데 지금은 10억, 15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마곡은 가격이 뛰었는데 시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됐다? 떨어졌겠죠. 왜? 거기 있던 기업이 마곡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새 아파트가 반토막 난 지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왜? 이제는 경기도 안에서의 경쟁이다. 아니면 경기도와 서울 간의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떴을 때 그 지역으로 이주해 갈, 그래서 공동화될 빈 지역이 많을 지역들은 오히려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동네에 이런 게 새로 개발된다며 했을 때 일로 새로 이주해 올 회사들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 그럼 그 동네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안산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집값이 주춤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불러요. 부동산은요, 대출을 끼지 않고서 사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죠.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대출을 끼던 안 끼던 그걸 현금 들고 와서 사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어느 동네는 아파트 한 채가 막 40억, 50억 하잖아요. 아니, 누가 대출을 4, 50억을 어디서 줘요, 요즘. 그건 자기 돈 들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은 시세와 달리 거래되는 흔적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용산 지역이 오히려 한두 매물권, 특히 평형대가 아주 선호도가 높거나 층수가 한강 조망권에 딱 해당되면서 제일 핫플레이스, 핫층, 이거는 신고가를 기록한 사례도 있고요. 용산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호재성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청담 지역에 신규 분양된 우리 아이유가 들어가 산다든가 하는 그런 데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한 층이 한 집만 산다면서요. 이런 데는 이제 벌써 분양가가 120억인가 150억, 이런 새로운 판이 열리는 곳이 있어요. 상관없는 그런 데는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제시하는 아파트나 아니면 고급 빌라의 퍼실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설물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좀 다르죠. 우리 옥상에 뭐 있나요? 물탱크 있죠. 그런데 그런 데는 물탱크가 있는 게 아니라 인피니티 풀이 있대요. 거주자들만 쓰는 그 수영장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지하에는 또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우리 집 안에 재우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손님들만 재우는 별도의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층에. 그런 것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도 굳건히 버티는 로얄 층형, 로얄 평형대가 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정말 문매를 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연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물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역사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해서 한 70년이라고 보면, 이 70년의 역사 동안 부동산 상승과 금리와의 관계는 없어요. 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는 올랐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은 사실은 없어요. 왜? 오히려 부동산이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떨어졌던 구간은 딱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번이에요. IMF 외환위기 이후,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요 두 개의 구간 빼고는 사실은 금리 구간과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오일 쇼크라든가 국내외적인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루어왔어요. 바로 그걸 우리 스스로들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선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금리가 빨리 올랐던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그 의식, 부동산은 결국 배신하지 않아, 부동산은 결국 항상 오르더라, 그 조급증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안 사면 바보 소리 듣는다, 이번이 막차다,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차입을 한 거예요. 그 무리하게 차입하신 분들이 버티지 못했고 그걸 매물로 내놓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통상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숫자가 100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30주, 40주, 50주 이상이 다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은 집이 100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100개 집 중에서 올해 거래되는 집이라는 건 10채가 안 되는 경우가 대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거래된 걸로 우리가 집이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집값이,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영끌로 무리하게 요 근래 샀다가 던지는 매물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크게 통계로 잡히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지. 네, 나머지 8, 9분들 중에서 갑자기 지금 금리 올랐다고 살고 있는 집을, 야, 우리 이사 가자, 짐 싸는 집들 없죠. 이게 조금 통계를 바탕으로 너무 또 우리가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여튼 이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얘기하면 또 욕먹어요. 무슨 소리냐, 금리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근데 연구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그럼 올리고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반문해 봐야죠. 금리도 아니라면서요, 교수님. 그럼 뭐가 그럼 부동산에서 제일 결정적인 요소예요? 바로 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러면 부동산은 올라요. 돈이 있어도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없게끔 대출을 얼마 안 해주면, 그럼 부동산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 대출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것이지 금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금리가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까지 되고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좌지우지해요. 왜냐하면 우리 갭 투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PD님이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해요. 15억짜리. 지금 15억 현금 딱 질러서 사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은행 가서 뚜벅뚜벅 가가지고 내가 머니인사이드 PD인데 14억 정도 대출해달라. 나 머니인사이드인데 하면 누구 하면서 청경 부르죠. 그러네.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서 대출받은 건 몇 억 안 돼요. LTV가 40% 이상 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10억짜리 해봤자 4억도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조달하느냐? 전세죠. 그럼 전세가 뭡니까? 전세자금 잡아서 내가 대출받은 거 껴가지고 내 집 사야지 이거예요. 그러니 내 집을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은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전세 끼고 집 사는 방법이거든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대거 풀려서 많이 해주고 편하게 해줬을 때마다 그 뒤에 연달아 터진 건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건 뭐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활함, 그리고 그냥 내가 집 샀을 때 대출해주는 원활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금리는 예를 들어 금리가 10%라고 하더라도 내가 2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는데 내 돈 1억 들었다. 나머지 대출해줬다. 30년 만기로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의외로 전세자금 대출이 집의 매매 가격을 결정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15억짜리 집 중에서 10억을 전세자금을 받았어요. 전세를 줬어. 그 전세자금 10억이 뭐예요? 그 사람이 무담보로 나에게 돈 빌려준 거죠. 그잖아요. 10억 그 사람 돈으로 박은 거잖아. 그러니 이게 결국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은행에다 이자를 내는 거지. 내가 내 집 살 때 그 돈 받아서 냈는데 난 그 이자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나 원활하냐가 많은 집 살려는 사람들의 원활함을 도모해주는 지름길이에요. 조장되는 거죠. 이게 참 국가의 딜레마예요. 서민들이 내 집은 못 가질 망정 전세라도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 그 선한 취지였어요. 그 선한 취지가 집값을 더 올리는 거야. 갭 투자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럼 전세자금 대출 해주지 말라는 거냐? 이때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저는 뭐 정치가 아니니까 뭐 정치가들한테 물어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일 쇼크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때도 우리 모두의 로망은 정말 남들에게 버젓이 자랑하고 싶은 동네에 집 한 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인 게 우리나라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네가 만약에 어느 특정 경제가 안 좋은 구간에 싼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당분간 살면서 거기서 충분히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하점인가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단 그동안의 부채라든가 이자를 감내할 수 있다면. 그러지 않고 내가 사는 집도 아닌데 저기 뭐 경기도 저 끝에 어디 싸게 뭐 몇 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있대, 나도 나 집 있다 소리 들으려고 가보지도 제대로 않고 아니면 살아보지도 않는 동네에 함부로 샀다가는 그건 진짜 빈집 되기 십상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빈집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아시네요. 일본은 우리로 따지면 일산 분당과 같은 지역도 이제 빈집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인구 구조에서 뭐 크게 달라질 수 없는 흐름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바로 격정할 상황이냐? 그건 아니죠. 우린 조금 그 숙제는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지금도 빈집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일본도 빈집이 1000만 채가 있는데 긴자 지역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은 다 똑같아요. 그 지역은 또 오른다. 부동산은 경제적인 이론이나 맥락으로만 설명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정부가 정책을 바꾸거나 규제를 바꾸면 예측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저점이 얼마 안 남았을 시그널들이 몇 개 더 올라갈 건데 그걸로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시그널이 뭐냐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시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후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의 땅값 어떻게든 보존해주지 않고서는 당선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양한 부동산 호재, 개발 이슈들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 땅값
어떻게 할 건데 대책 내놔봐. 어느 정도 함께 더 좋은지 보자. 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부동산의 경기 방어를 하기 위한 호재성 정책들이 대거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